흔히 SF 영화 보면 음성인식에서 심부름해주는 로봇이 등장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실제 우리도 음성인식에서 음악 틀어주고 날씨 알려주고 치킨 시켜주고 택시까지 불러주는 음성인식 비서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 단계라서 오류도 많고 매콤한 치킨 시켜라 했더니 매운 치킨 시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주문할 때마다 이 비서 프로그램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매일매일 똑똑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런 날은 매콤한 치킨을 시키더라, 나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KBS 1라디오 청년 대한민국 경제 콘서트 2016 KBS 미래제안,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콘서트 진행을 맡은 KBS의 기자 김원장입니다. 이번 콘서트 주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경제 콘서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특히 편리한 점, 그 혜택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분명 무언가의 값어치, 그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기는 걱정, 고통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덫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가 청취자 의견 들을 건데요. 미리 준비한 기자분이 와 계세요. 박주희 기자님 어디 계시죠? 마이크 드리고, 네. 4차,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아, 일어서서 할까요? 저도 네. 저는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뉴포커스라는 북한 전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KBS 한민족 방송 북한은 오늘을 이제 3년째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4년밖에 안 되다 나니까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4차 산업이 발전을 하니까 인간이 한 일을 로봇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북한에서 저희 맨날 감지배낭을 등에 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또 한 가지 우려가 있어요. 우리는 기자다 보니까 상대가 인간이에요. 사람을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게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이렇게 막 무한대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로봇이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분노, 그런 행복, 이런 감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까? 그래도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고 또 그 인터뷰에 응해야 될 상대가 인간인데 그걸 로봇가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기자로서 그런 우려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장난이 치고 싶지. 지금 박주희 기자가 이야기한 우리 주변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변화에서 어떤 건 나에게 베네핏, 득이 될 것이고, 어떤 건 나에게 코스트, 비용을 요구할 텐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해 주실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4차 산업혁명 연구하면서 늘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만든 창조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뭘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교수님은 철학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위정현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위정현 교수님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다 주제로 강연 먼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정현 교수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이제 무거운 주제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연배도 다양하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본질을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로봇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 다 보셨죠? 뭔가요? 예, 훌륭하십니다. 네. 정말 그 역사의 길이 남을, 특히 이제 이게 터미네이터 2인데요. 아주 뭐 역사의 길이 남을. 근데 그게 보면 그 터미네이터에서 이건 이제 인간을 지키는 로봇이지만 AI가 로봇이지만 그 경찰로 된 그 로봇 있잖아요. 정말 집요하게 쫓아오잖아요. 집요하게. 그걸 보면 정말 이 두렵다는 그 두려움이 딱 이 머리에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의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의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사물의 의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없던 사물이 센서를 통해서 또는 AI를 통해서 의식을 하고 자각을 하는 것. 이게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냉장고 예전에는 인간이 우유를 사서 담아놓고 문 닫으면 뭐 상하든지 말든지 항상 그리고 그게 우유가 없어지면 또 인간이 사서 넣어야 되지만 이제는 우유 양을 측정하고 센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우유가 일정치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양이 떨어지면 발주를 하고 그럼 아마존에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럼 아마존이 드론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필요한 로봇이 가져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마치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수행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인간과 사물의 결합입니다. 대표적인 게 웨어러블입니다. 또는 최근에 이제 그 웨어러블 수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입고 물건을 들면 정말 가볍게 물건을 들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조금 더 나가면 사람의 나중에는 뇌에 칩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사람 팔뚝에 바코드 심고 이런 거 지금 바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코드에서 바로 센서로 읽고 이런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이 결합되는 이게 두 번째는 특징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가상과 현실입니다. 지금 뭐 VR 나왔기 때문에 VR은 초기 단계인데요. 나중에는 굳이 제가 여기서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인사하지 않더라도 홀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냐이고요. 그럼 제가 미국에 있더라도 홀로그램으로 여기 나타나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지하철 타고 차 타고 오시지 않더라도 홀로그램으로 다 앉아 있거나 또는 가상으로 뭔가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명확하게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게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적도 분명했고 아군도 분명했고 그리고 가상도 현실도 분명했고 인간과 사물도 전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하나로 이제 융합이 되면서 뭐가 뭔지를 인간인지 사물인지 가상인지 현실인지 사물인지 생명인지가 사실 명확하게 구별 안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성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 이런 겁니다. 역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 1차, 2차, 3차 이제 이렇게 구별됩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역사상 최초로 인간에게 질문이 던져진 게 바로 이겁니다. 너는 가치가 있니? 너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보다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니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모두 그 충격적인 그 패배 이세돌 구단이죠. 알파고. 그것도 알파고 한번 봐준 것 같아요. 묘한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겼는데 아주 좀 깔끔하고 신난다가 아니고 왜 이긴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AI에 비해서 인간이 그러면 이세돌 구단이 우수한 거야 라는 걸 던져준 겁니다. 그 고민들을.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역사상 최초로 당신이라는 인간은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show me your value. 밸류를 보여줘봐. 그러니까 기계보다 AI나 로봇보다 네가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 뛰어나는 걸 보여줘봐라는 것들을 우리는 최초로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과거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뭔가의 능력이 스킬이 뛰어났고 뭔가는 더 나아졌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나의 결과물이
다 로봇이나 AI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의 어떤 피조물이 자기한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왜 뛰어나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2030년까지 지구에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이건 지구 일자리의 4분의 1이 없어질 거다. 소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업들이 적용하는 게 아마존이 키바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키바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물창고에서 청소기처럼 생긴 그런 어떤 로봇가 다니면서 물건들을 이렇게 빼오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신기하고. 하지만 그 축구장 9개 크기의 그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로봇이 그 물건을 가지고 딱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걸 사람은 빼서 포장하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기계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공장을 자동화했다. 결국 자동화해서 뭐냐면 개발도상국에 600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 게 딱 10명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590명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게 이겁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590명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라는 어떤 고민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다음 가시죠. 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인데 이게 역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러다이트 운동, 기계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811년에서 1817년까지 영국의 중북부의 직물공업지대에서 이제 그런 어떤 직물 기계가 등장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기계를 폭력적으로 파괴했는데, 그래서 그 파괴를 막고자 영국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기계 파괴한 자는 처벌이 뭘까요? 사형. 실제로 그 후에 3년 동안에 15명이가 사형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황당했어요. 4차 산업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더 많은 직업이 창출됐고 우리의 지식은 고도화됐고,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그들이 어떤 느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다 읽으셨을 겁니다. 분노의 포도는 뭐냐면 결국에는 트랙터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 중부 단도 동부 쪽의 소작농이라든지 자작농들이 기계화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밀려나 버리는 그 프로세스를 그렸던 아주 전설적인 기념비적인.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의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뭘 그리고 있냐면 그 당시에 지주들이 얼마만큼 탐욕스러운가. 즉 기계를 가지고 실제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당신 한 명 이 트랙터 한 대면 당신 같은 소작농 10명 정도의 능력을 해. 그래서 소작료를 못 낼 거면 나가라고 해서 실제로 트랙터로 깔아 뭉개버려요. 집을.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서부로 가가지고 또 가서 서부에서도 역시 똑같이 고생하면서 뭐 경찰한테 뜯기고 뭐 이런 것을, 이게 이제 분노의 포도. 그 분노, 즉 존 스타인백이 그런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또 이 분노의 포도라는 거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저게 그래서 이제 막 미국 사회에서 막 난리가 나고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경찰과 지주들의 그런 횡포 이런 거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책에 반대하는 그런 또 책이 나왔대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포도. 어떤 기쁨의 포도냐면 그 소작농들이 서부로 왔는데 경찰하고 그 땅 주인들이 너무나 잘해줬다. 참 저도 그런 책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기쁨의 포도.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삶, 그 아래에 이제 사실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림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산업혁명 1차, 2차 또는 뭐 최근 3차 이전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특히 근현대에 이미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굉장히 고통받는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럼 현재일까요? 하나가 이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이제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그들도 격신데 저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글로벌화에 일단 휘말려 있지만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들도 똑같이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약속한 게 뭔가요? 애플 공장 불러올게. 포드 공장 멕시코에 있는 거 다 불러올게. 그래서 여러분의 잡을 돌려줄게.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이 굉장히 글로벌리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갈수록 빨라집니다. 지금 인텔이나 이런 데 개발하고 있는 게 칩을 지금 속도보다 100배 빠른 칩들을 개발합니다. 연산 능력이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칩을 달기 시작하고 나오는 제품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능력이 100배 또는 1000배가 빨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과 향후 몇 년 안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인간은 저렇게 빨리 적응이 안 됩니다. 어제 갑자기 우리들은 사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김치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현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한식집을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김치찌개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인간은 원래 항상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적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하라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저는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은 불과 10년을 못 갈 거다. 10년을 못 갈 거기 때문에 10년 안의 지식은 불과 5년도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옛날에 적어도 저희 세대까지도 안 그랬거든요. 한번 지식을 습득하고 대학을 나오면 그걸로 대충 한 30년은 파먹고. 예?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또 그런 비웃는 듯한 보셔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약자입니다. 고령화 속에 이제 이 연로하신 노인들. 자, 이 양반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은퇴하고도 평균 일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일해야 되는 기간이 적어도 15년, 20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55세 은퇴하고도 70세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로하신 이 어르신들 하는 게 뭡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 힘든 택배를 합니다. 없잖아요, 그 외에. 재교육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가 굳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고 더구나 지금은 자업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노인하고 즉 나이 든 세대하고 젊은 세대를 경쟁을 시키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청년도 잡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잡을 구하기가. 그리고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직업들 2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을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2위가 94%의 확률 없어진다고 나온 게 회계사예요. 회계사.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 교수들의 칼 프레이라는 교수가 이 사람들이 했던 연구에서 조사를 702개인가 직업을 조사했는데 2위가 회계사로 나와요. 그 다음에 4위가 전문 작가.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전문 작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놀랍게도 43%로 나온 게 있으면 경제학자가 나와요. 저는 다행입니다. 저는 경영학자라. 저는 간발의 차이로 약간 비꼈어요. 경제 교육이 달라요.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예. 벌써 이게 재하고 영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배우도 위험합니다. 37%. 왜? 디지털 액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미 우리나라에 애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R&D로 유명한 기관이 거기서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배우들이 그 애니메이션처럼 캐릭터가 연기를 해요. 자,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안전한 게 뭐냐면 굉장히 안전한 게 성직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의 직업이 뭐가 돼야 되지 바로 보이죠? 바로 보입니다. 예, 바로 보입니다. 예. 목사님, 신부님.
그다음에 스님, 아주 미래 유망직적이죠. 예. 그다음에 뭐 운동 트레이너, 뭐 치과 의사이 나오는데요. 근데 좀 요즘 이제 잘 나가는 직업이라 의사, 이거 위험합니다. 왜? 로봇 닥터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미. 그다음에 예술가,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 고호 그림을 그대로 재현했잖아요, AI가. 그리고 일본에서 그 문학 그 공모전에 AI로 쓴 그 작품이 예선을 통과해 버렸어요. 통과한 다음에 그 밝혔어요. 죄송하지만 AI로 썼습니다. 네 번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심사위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본어는 굉장히 우리 한글도 그렇지만 표현이 섬세하거든요. 그걸 통과해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자? 이미 스포츠 기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포츠 그쪽은 꽤 많은 부분은 지금 로봇이 쓰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로봇 기자들이 쓰고 있어요. 특히 스포츠에서 몇 대 몇 누가 이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아 타이거즈가 뭐 5대 0으로 이겼다. 이거 다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치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보죠. 네, 다음 가시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모두들 4차 산업혁명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글로벌 패권이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AI 우리 강한가요? 예를 들면 왓슨 이런 어떤 음성인식하는 그 왓슨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 그 중에 이게 IBM이 개발한 아주 굉장히 이게 구글보다 훨씬 빨리 개발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 왓슨이 지금 한글화 작업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소프트웨어 평가가 제휴해가지고 휴대폰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봇이. 그리고 고객을 상대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세요? 뭐 어떤 거 하세요? 뭐 할까요? 해서 바로 고객을 상대할 정도로 이미 페퍼라는 로봇인데요.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AI 뛰어난가요? AI는 결국에 핵심은 그 알고리즘이고요. AI의 핵심은 수학입니다. 수학. 뭐 코딩 좀 몇 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올림피아드의 수학 성적은 고등학교까지는 1등인데 수학 수준은 아주 낮습니다. 미국의 수학자들 이렇게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됩니다. 자, IoT 우리가 강할까요? 잘 안 됩니다. AI 또는 로봇은요, 이건 제가 직접 연구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일본에서 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것은 1987년부터 시작했어요. 1987년부터 로봇을 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로봇이 왜 작동하고 왜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개발자들이 혼다하고 제가 소니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로봇을 개발할 때 요즘은 지금 걔네들 로봇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뛰어다니고 축구하고 계단 올라다니고 계단 내려오고 이런 걸 다 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정말 이 대단한 건지 저는 알아요. 왜? 그 개발자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개발할 때 제일 힘들었나요? 라고 제가 99년인가 물었어요. 2000년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걷는 거. 처음에 걷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서지를 못한대요. 딱 발을 떼는 순간. 근데 자기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걸 극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로봇 출범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출발한 지. 자, 그럼 우리가 뭘 잘할까요? 그래서 근대사의 어떤 흐름을 보면 어떤 경제적인 특히 글로벌 패권들이 이렇게 서진을 하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쭉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캐치업을 통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단계까지 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3D 프린터. 그 대량 생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AI. 로봇이 생각해요. 그리고 정보 처리를 인간처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아래에 보여드리는 게 이런 건데. 한국의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스가 뭘까? 이런 한국의 어떤 이런 산업을 하나 보여줬던 게 뭐냐면 아래 보이는 그림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 제 리니지입니다. 리니지2. 리니지2 저 온라인 게임이라는 산업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유일한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다음 가시죠. 자, 인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커뮤니티하고 체리티입니다. 연민 또는 하나의 인간의 유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감성입니다. 즉 이모션이라는 감성. 감성은 로봇이 또는 AI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걸 그대로 카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얼마든지 사물이 합니다. 기계가 합니다. 세 번째, 창의성과 혁신. 혁신 특히 지금 또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가 이 투자에 많이 나옵니다. 단기전은 걔들이 강합니다. 근데 갑자기 유가가 폭락하거나 트럼프가 등장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런 상황은 적응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단절적인 뭔가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창의적인 뭔가 사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교육과 기업. 근데 또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토론을 했을 때 나올 이야기인데요. 결국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즉 교육 과정의 혁신과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데 잘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과제다. 그다음에 특히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일어났던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문학, 철학, 예술, 이게 가장 본질적인 교육인데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정반대로 갑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변화입니다. 채용과 훈련의 변화가 필요하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은 말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조직 내에서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왜? 상무한테 보고하는데 반바지 입고 들어오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바로 인사고과에서 뒤로 깝니다. 그래서 모 기업이 반바지 어떤 혁신 어쩌고 했는데 그걸 봤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반바지 입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반바지 외에 또 사원이 질문했습니다. 샌달은 가능한가요? 샌달은 안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임원한테 보고할 때 그 반바지 허용되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반바지는 특정한 날 또 샌들을 신으면 안 되고 임원한테 갈 때는 바지를 갈아입어야 되고 말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채용과 훈련이 변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다.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조직과 기업 문화의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캐치업에서 군대처럼 기동전을 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창의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던져주면 안 됩니다. 적응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과제임과 동시에 고민스러운 포인트. 대학에서도 교육의 변화, 두 번째가 실제로 가장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예. 다음. 끝났네요. 네. 일단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두 개만 제가 드리고, 진짜 배움이 짧거나 경제적으로 약자분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연령이 많은 고령자분들, 그런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고 실제로 기계하고 네. 경쟁을 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데 있는 분들이 그분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면 늙고 병들죠. 그렇지만 우리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연세 드신 분들을 예우해 왔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험과 연륜이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험과 연륜이 데이터만 못하나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식 생산의 구조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과 연륜과 지식이 쌓이는 구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업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장인. 지금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제일 잘 다루는 게 어떤 애들인가요? 10대 애들입니다. 지금 대학생 애들도 위험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들은 널려 있어요. 동영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40대, 50대를 집중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해고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배가 대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분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농경사회나 제조업 중심의 사회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원로가 있었어요. 원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모든 걸 알았어요. 언제 씨를 뿌릴까요? 언제 뭐 할까요? 언제 다리 뜰까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데 하는 데서 그런 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묻나요? 지금 네이버가 있으니까요. 예. 네이버에 물으면 돼요. 아니 그건 진짜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 대학생들에게 원래 가끔 경고할 때가 있어요. 조사를 시키잖아요. 그럼 없는데요, 그래요. 왜? 어디 찾아봤니? 그러면 구글도 안 찾아봐요. 네이버요. 너 도서관 가봤니? 안 가요. 네이버 정말 문제입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우리에게 우울한 미래를 안겨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울한 미래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나눌 텐데 그 전에 초대 가수 노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텐데 정말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노래가 정말 시를 읊조리는 것처럼 들려서 참 기타 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가수입니다. 가수 요조 모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첫 곡이 이페메라입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이페메라라는 곡인데요. 영어 단어이에요. 이페메라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는 단어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수명이 짧은 것, 일회용품, 약간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좀 저도 어릴 때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점점 한 해 한 해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필 또 최근에 봐서 그런지 그 단어가 굉장히 인생 같다는 얘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어서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페메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왠지 아늑하여 고개를 들어보니 오늘따라 하늘이 머리까지 낮구나. 오래 연습했으니 이제 준비가 다 되었구나. 도와주시오 하고 손 모아 빌던 나날들 나는 비로소 거지의 기도를 걷고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쓴다. 좋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어디로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쓴다. 좋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어디로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이것은 짧게 사는 것,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로봇이,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 수많은 딥러닝을 통해서 수많은 음율을, 우리가 어떤 음율을 좋아할지, 어떤 템포를 좋아할지 만들어내서 또 뭐 더 좋은 홀로그램으로 요조 같은 가수가 이렇게 등장하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하고 한 무대에 있다, 이런 설레임 같은 건 못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가수 요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책방을 하신다고요? 네, 책방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떤? 지금 종로에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개동이라고 북촌마을이 있는 동네에서 아주 자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사양산업에 종사하시게 됐어요?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별로 좀 경제관념이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책방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어떤 그런 해안을 좀 갖고 계신 분들께서 정말 100%가 저의 어떤 계획을 만류하셨어요. 말리고 의아해하고 걱정하고. 근데 저는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걸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두 번째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책방을 하니까, 책을 가까이 하니까 어떤 게 좋은가요? 일단은 사실 제가 책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그 책이라는, 그러니까 물론 책을 읽음으로써 마음의 양식을 좀 뭐 살찌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물성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책등이 이렇게 빼곡하게 나를 보고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어떤 그 광경을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뭐 단점을 꼽으라면 이제 저는 책방을 하면은 그만큼 책을 마음 편하게 많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저의 오산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더 이런저런 책방 운영에 필요한 잡일들을 하느라고 책을 읽을 시간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서점 주인의 두 번째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그런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 들려드릴게요.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자기 전에 절박하게 찾게 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영원을 얘기하는 사람 갑자기 비가 내려도 필요한 우산은 하나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빠빠빠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서로를 가장 행복하게 가끔은 가장 불행하게도 만드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함께 이겨내든지 늘 함께 지을 거라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빠빠빠빠 감사합니다. 청년 대한민국 경제 콘서트 2016년 KBS 미래제안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토론에 참여해 주실 우리 연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방금 좋은 강의해 주셨던 중앙대학교의 위정현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님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차두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간의 가치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심지어 인간의 가치마저 평가가 낮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적응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예를 들면 러다이트 운동이라든지 분노의 포도 이런 것들이 그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적응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두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적응이 안 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치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역할에 맞게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 이게 아마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네, 예. 이민아 교수님. 그 미래 사회를 우리가 매크로하게 바라본다면은 지금보다 물질,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대략 미래학자들은 4배 이상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분배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론이죠. 전체적인 총 생산량은 더 많아졌는데
그 분배만 제대로 된다면은 지금보다 좋은 사회가 됩니다. 결국 분배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더 나가서 과거 이제 그리스를 놓고 보면은 그리스에는 시민의 10배에 해당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다 해줬죠. 시민들은 전쟁하고 토론하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충분한 물질 생산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만드느냐? 그 노예를 대체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시 산업혁명 이전에 일과 재미가 융합된 원래 인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기에 따라서는 인간의 가치는 훨씬 높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박사님. 예, 그 이민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디지털 아테네라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 시대를 디지털 기술로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그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낙관론도 있지만 사실은 그 디스토피아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분배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큰 대기업의 뭐 화학 공장에 취재를 갔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넓은 공장에 정말 정규직 일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숙련의 문제입니다. 숙련의 와해라고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고임금을 받는 숙련공들이 5년, 10년 걸려서 그 컨베이어 벨트 라인 생산 라인을 장악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라인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숙련이 지금 전사나 자동화, 로봇화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한 달, 두 달이면 익혀버리는 거예요. 기업은 그래서 정규직을 쓸 필요도 없고 숙련공을 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런 숙련의 해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물결이 치는 데에 따라서 골이 있고 산이 있고 그렇죠. 근데 매크로하게 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 생산량이 분명히 많아지고 그것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분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건 인간이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1차 구조는 뭐냐 그러면은 초생산 혁명이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생산량이 많아진다. 대략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그러면은 2차 혁명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공정분배 혁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왜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혁명은 거버넌스 혁명으로 가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은 그 기본소득제와 같은 이 공정분배가 된 소득을 사람들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술, 담배, 마약 이런 쪽으로 쓰게 되면은 사실은 건전한 사회가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혁명은 소비혁명으로 오게 됩니다. 위 교수님. 아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보다 결국에는 이세돌도 패배했던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인간이 이세돌이 인간 최고의 기수가 패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현재 예를 들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는 용접은 인간이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들어서 옮기는 것도 저는 현대 자동차 생산 라인에 직접 조사를 했거든요. 들어가 봤거든요. 그걸 다 관찰을 해봤는데 페인팅, 뭐 도장 라인 전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 전에 이제 부결됐습니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것들이 국민투표에 붙여진 게 바로 그 이슈입니다. 인간이 생산활동에 있어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즉 생산활동에서 밀려난다면 누가 생산된 재화를 소비할 거냐, 생산된 농경을 누가 소비할 거냐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세대 또는 두 세대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 과정에서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아까 말했던 어떤 분노의 포도나 이런 것들이 그 정말 생생한 것들을 그려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현재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또 우리가 그걸 인류가 그걸 극복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수한 어떤 희생들과 고통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것이. 그런데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경제의 질적인 어떤 도약, 그다음에 기업의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기간을 어떻게 줄이고 코스트를 얼마만큼 희생을 줄일 것인가의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팩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갈 문제가 있습니다. 1811년에 러다이트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포도가 있었던 대공황 시기, 이건 기술 혁신 시기가 아니에요. 경제의 미스매치 시기입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술 혁신은 역사상 일자리를 줄인 사례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정치와 경제 문제로 일자리가 대공황을 맞아서 줄었던 뿐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기술 혁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속도와 기존의 일자리를 줄이는 속도가 항상 균형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기술 혁신하고 도표를 만들어 보면 그건 명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인간의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는 일과 재미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업화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면서 전문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소위 장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보상을 주고 보상을 가지고 일 끝난 이후에 재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주 역할은 뭐냐 그러면 반복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반복되지 않는 일은 그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 재미가 다시 통합되게 됩니다. 인간의 잃었던 가치를 다시 찾아오는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 박사님,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위험도 가중시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인터넷으로 보고 사제총 만들어서 실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비단 조잡한 사제총만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량 설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종합해서 쉽게 실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기술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저희가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는 그냥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안에서 영화도 보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지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 시설에 놓고 폭탄을 실어서 갔다 자동으로 가게 하면은 굉장한 대량 상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인데 실제로 그 2012년이죠. 말코디 윌슨이라는 발명가가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총을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었죠. 유튜브에 실제 그 화력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그 인터넷에 올린 3D 프린터 도면을 지워라. 요구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터넷 오픈소스 공개 논란까지도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생겨요. 저도 과연 굉장히 자료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그 공유를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이게 통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어느 나라나 굉장히 커다란 이슈죠. 결국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될 텐데 같은 그렇죠. 맥락에서 또 여쭤볼게요. 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미군은 드론을 사용해서 폭격을 그렇죠. 합니다. 네. 샌디에고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맞아요. 조이스틱으로 네. 조정합니다. 그 조이스틱 기술자는 군인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전쟁이니까요. 인명을 살상한 다음에 퇴근해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아들의 생일 식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게임일 수도 있어요. 점점 그렇게 폭격 되겠죠. 시간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단순히 오퍼레이션 그 작전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격 시간을 예약을 해놓고
출퇴근을 합니다. 캠프에서. 그런데 그 공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그 나라에 파병을 안 보내도 되고요. 장비를 안 보내도 되고요. 인명살상이 없습니다. 그 선진국들이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분쟁 지역에 사람을 보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계속 죽어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정서 문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런데 가장 고급 기술들은 사실은 우주하고 국방 쪽에서부터 사실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또 민군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국가의 어떤 전략,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좀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지금 드론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드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폭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나 어린이나 부녀자 살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 꼭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 같아요.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인류가 핵무기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몫인 것 같은데 유 교수님 의견 들을까요? 근데 지금도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는 인간을 50번도 죽일 만한 분량의 핵무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아무도 통제를 못하고 있고요. 겨우 이제 통제하는 게 미국이죠.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가장 머리 아팠던 게 전 세계가 공포했던 게 소련의 핵무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그래서 미국이나 결국엔 서방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러시아의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에게 가는 거.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조사했던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러시아의 그 핵 저장 시설을 지키는 게 할아버지 노인 혼자 지키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인간의 가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로봇이 이슈가 나오면 정말 드론과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개인이 쉽게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이슈가 돼버리거든요. 총 필요 없어요. 조그만 파리 정도의 드론이 있다면 거기에 침 꽂아서 꽂으면 날리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뒤에서. 간단히 죽여버릴 수 있어요. 사람을. 또는 최근에 이렇게 텐센트의 개발실에서 보여줬잖아요. 테슬라 차를 해킹해서 움직이는 걸 보여줬어요. 바로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해킹해가지고 차량을 사고를 내가지고 죽였다. 이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있어서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윤리하고 도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불행하게도 인간 사회는 윤리하고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이 만들어졌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고 우리도 사실은 핵이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두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다시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선택이 아닌가. 지금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 발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런 가이던스를 만들고 그런 걸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 역시 인간의 목 아닙니까? 이 교수님한테 의견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욱 지능적인 사회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잘 쓰면 굉장히 우리에게 바람직하지만은 연결 그 자체가 굉장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바로 여기서 투명성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개방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많아지는 사회를 만드느냐, 우리가 디자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구조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를 해킹해서 낭떠러져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면은 이 우리가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구조에서 결국 한 가지 키워드를 보면 신뢰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이 신뢰는 지금까지 문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과거를 모두가 알고 있으면 거기서 신뢰가 나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거래를 반복하면 신뢰가 나옵니다. 신뢰는 오랜 문화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신뢰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그런 문화밖에 없는가? 바로 신뢰 기술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승자라고 얘기한 것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생산, 초생산을 만들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신뢰를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하는 양대 축이라고 얘기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 중에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버라든지 우리가 비어있는 집도 빌리고 남이 안 쓰는 차도 빌리는 세상이 이미 됐는데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가 공유경제가 가능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선진국밖에는 이 공유경제가 쉽게 도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차를 빌려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믿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쌓여야 하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할 선진국에서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보듯이 그냥 남의 말을 믿고 이런 신뢰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특히 일본 사회 같은 선진국에서 신뢰라는 백그라운드, 사회 시스템적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페널티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페널티하고 신뢰는 쌍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에서 하는 크레딧. 미국은 크레딧이 좋으면 즉 자기의 신뢰 점수가 높으면 대출 받을 때 이자도 싸고 자동차를 살 때도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크레딧이 낮으면 모든 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쌓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 크레딧이 쌓이면 그냥 담보를 잡히지 않고 돈을 빌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크레딧을 잃었을 때 가지는 강력한 제재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유경제라는 그런 거 시스템에도 결국에는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작동을 하는 거 뭐냐면 그런 사회적인 어떤 크레딧, 즉 신뢰하고 페널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건데 불행하게도 그런 시스템이 후진국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저는 신뢰라든지 이런 추상적 개념의 이슈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나오는 순간 국가마다 다 다르고 가장 신뢰에서 사람의 말이 우리가 동양적인 의미에서 신뢰가 가장 뛰어난 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말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우소츠키라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건 사회에서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도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확한 사회 시스템의 작동이 될 때 그건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그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배신과 거짓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결국엔 한계로 작동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수많은 혜택 뒤에는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덫이 있습니다. 네, 노동의 가치라든지 경험의 가치, 연륜의 가치, 나아가서 인간의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여러 위험이 상존합니다.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혜택을 더 강화하고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노력해 가야 할 부분, 특히 위 교수님께는 교육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세 분의 위 교수님께 교육 의견 듣고 또 두 분께 4차 산업혁명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노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정말 아마 5박 6일로 이야기를 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대학은, 그러니까 특히 대학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1학년들을 보고 있으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좀 느낌이 듭니다. 얘들은 고등학교까지 뭘 배우고 왔지? 분명히 논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대학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이 면접 이런 게 사실 면접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자연대 공대들의 수학 문제를 제가 감독 들어가서 봤는데 아찔해요. 아이고 이거 나도 못 푸는 걸.
어휴, 영어 문제? 아우, 뭐 아찔합니다. 근데 1학년 애들 가르치면 또는 3, 4학년을 가르칠 때 특히 1학년 애들 가르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들은 12년 동안 뭘 배우고 왔지? 그래서 한번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이 중학교까지 배운 게 없어서요. 그래서 중학교 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럽디다. 초등학교가 문제인데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유치원 아니라고 바로 들어간 게 뭐냐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결국에는 가정교육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떠나서 보면 뭐냐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의적 인간, 창의적이고 정말 가치에 대해서 규범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인간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인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팀으로 문제 해결하고 이걸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들이 암기하고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대학의 커리큘럼 자체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 방식이 캐치업 방식, 즉 선진국을 따라잡는 방식에 맞게 커리큘럼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시행착오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이게 맞춰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의 혁신이. 교육의 혁신은 두 가지입니다. 커리큘럼의 혁신, 교육 방법의 혁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있는 게 교육자의 혁신입니다. 교육자. 그래서 그 교육자라는 건 누구냐면 대학 교수하고 교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혁신적인 어떤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커리큘럼 하나 바꾸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슨 뭐 커리큘럼 위원회부터 올라가서 나중에는 총장 도장까지 찍어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정이나 새로운 커리큘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뭐 1년 동안 본부하고 싸움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성질만 버렸어요. 인간이 갈수록 이렇게 뭐라고 거칠어지더라고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저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의 제자들, 우리 애들을 살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 근데 또 교육을 시켜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걸 깨주면 껍질만 깨주면 정말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해봤냐면 저는 경영학 전공이거든요.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앱을 개발하라고 과제를 내줬어요. 팀으로 앱을 개발해라. 그랬더니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저희는 코딩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제 답변이 뭐였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난 몰라. 나는 결과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두 번째 학생이 그러면 저희들이 코딩을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그럼 돈을 주시는 건가요? 제 똑같았어요. 왜 나한테 묻냐? 나는 결과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해.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PM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경영자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니들 해. 왜 나한테 물어? 했는데 그 한 학기 동안 애들이 악전고투를 하면서 나중에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합니다. 첫 번째 코딩을 배우는 학생이 있고 독학에서 두 번째 앱이나 이런 앱 인벤터나 이런 어떤 툴들을 학습하는 애들도 있고 세 번째 자기 선배한테 사정하고 구걸해가지고 액을 복걸해서 만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맨날 밥 사줘가지고 해결한 친구도 있고 다 해결합니다. 문제는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 그리고 왜 기업들이 요즘 기업은 한국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 기업 다 그렇습니다. 교육 안 시킵니다. 이제. 그냥 빨대에서 빨아먹고 그냥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 말려 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 경영자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훈련 여력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훈련시켜서 보내주세요. 바로 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또 돌아서 또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어떤 혁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민하 교수님 해법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에 설 것이냐 아니면 패자 그룹에 남을 것이냐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200년 늦게 출발한 1, 2차 산업혁명을 3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앞서가지고 3차 산업혁명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우린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넘어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결국은 철학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철학의 뒷받침이 없는 산업혁명은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혁명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쟁 대립이 아니고 순환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국은 자기 조직화된 국가로 가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됩니다. 여기선 선순환의 철학이 필요해요. 근데 전 세계에 선순환의 철학을 대한민국만큼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세사들어서 좀 우리가 흐트러졌지만은 우리의 천지인을 비롯해서 태극, 순환 이런 것들은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순환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기여하고 이끌어가고 선도하겠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도원 박사님. 예, 일단 교육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내용하고 과정이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똑같은 걸 배운 회사에 그냥 바로 가져가면 데려가면 쓸 수 있는 애들을 계속 찍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일단 개혁이 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평생 교육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기대수명 우리가 100년, 120년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노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직업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2-3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직업이라는 게 2-3가지가 같은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회 발전에 따라서 다른 직업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직업을 어떻게 배우고 적응을 시킬 것이냐. 물론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하고 국가, 사회 책임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말씀 뭐냐면은 개인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이 같이 커나가지 않으면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 노동, 정치, 사회, 과학기술 모든 분야가 같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패권, 주도권 저는 분명히 못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늦어져서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어떤 분 교수님들께 편하게 질문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36살 한원표라고 합니다. 택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완성 단계 자율주행이 근미래 상용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정도 자율운행이 실제 상용 가능할지 버스나 화물, 택시와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될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보험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택시 산업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사고 그다음에 보험 지출에 대한 게 큰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올해 8월에 택시 형태로 자율주행 운행이 시범 운행이 2년 동안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끝나면 아마 거기서는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과 사회의 수용성입니다. 과연 지금 지금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들은 연구자나 운전자들이 다 타고 있어요. 혹시나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봐. 근데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려면 그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주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까지는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와 개인,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년도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현재 8대가 전국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즈니스로 연결됐다는 게 아니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네, 8대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정부의 규제가 풀려가지고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특정한 지역 아니면 어디서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이 실현과 네.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려운 보험 질문인데. 네.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과실불문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무조건 다 일단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기업이 될지 아니면 그 차량을 만든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해자에게 다 보상을 하고 그 후단에서는 그 업체들 간에 이제 그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 가지고 아마 그 어떤 그 보험금을 좀 분담하는 체계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받을까요?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저쪽에 우리 저쪽 뒤에 마이크 먼저 드릴까요? 뒤에. 네. 예, 저는 그 금융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과거 직업 때문에 그 화폐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현재는 그 재화와 그 서비스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 이 화폐입니다. 근데 ICT 발달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실현화되면 지금 화폐가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측정 수단이 올 것인가? 그거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선진국 또는 그 중국에서조차도 금융산업이 P2P 금융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메이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또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돈을 빌리고, 그래서 메이저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 이것은 앞으로 ICT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그 행복은 그 욕망의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복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할 때 과연 그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3개씩이나 하셨으니까 어떡하죠? 이거 인간의 참. 행복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예. 우선 그 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투명 사회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화폐입니다. 이미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북구 국가들은 화폐 발행을, 종이화폐 발행을 중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액권부터 중지하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전자화폐로 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화폐가 과거의 거래 기록을 조사해요.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는 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들이죠. 이런 화폐들이 그 보조적 화폐로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폐가 투명하고 스마트한 구조로 갈 것이다. P2B 금융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P2B 금융 업체들이 많이 등장해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 P2B 금융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P2P는 중국, 미국 양쪽을 놓고 볼 때 한국이 같은 규모로 커나가게 될 것이고, 이 문제는 기술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그렇듯 정부 규제의 문제들입니다. 행복의 문제는 우리가 행복과 불행하지 않은 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춥고 배고프지 않은 것, 이것은 불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편한 것은 불행하지 않은 것. 근데 진짜 행복은 내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얻어지는 내면으로부터 충족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까지는 욕망에 대한 충족 단계일 거예요. 그 마지막 매슬로의 5단계는 뭐냐면 자아 실현입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 단계부터는 행복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차 혁명까지는 우리가 외부 가치의 충족 형태였다면은 4차부터는 이것이 내부 외부가 합쳐지기 시작하고 5차 혁명, 자아 실현 혁명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내가 도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면의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은행 계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금융이 파이낸스, 그 사람의 신용을 또는 그 사람의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측정하는 기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우리 파이낸스는 담보에 기능하고 있고 심지어 PF마저도 담보에 기능합니다. 또는 대기업의 보증에 하는데
P2P는 그런 생산을 굉장히 와해시킬 겁니다. 대중들에게 여기 여유 있는 분이 저기 여유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이분은 저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는 수많은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은행은 그동안에 담보를 통해서 편하게 돈을 벌었지만 여기 계신 분이 내가 갖고 있는 또는 나에게 투자한 분들을 다시 수많은 피어들에게, 대중들에게 빌려주려면 수많은 알고리즘을 개발할 텐데 그거는 은행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훨씬 더 빨리 발전할 겁니다. 아무리 재밌는 라디오 작가가, 유능한 라디오 작가가 100명이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 라디오 중에서 수년째 청취율 1등을 하는 프로는 컬투쇼입니다. 그 콘텐츠를 누가 제공하냐면 PD도 MC도 작가도 아닙니다. 대중이 제공하거든요. 대중이 인간의 신용을 측정할 겁니다. 그 기반은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하셨지만 신뢰, 신용, 수치로 훨씬 더 세분화돼서 측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함부로 그 신용 고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못 올라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사람은 저 새로운 큰 물결이 오면 호기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근데 따져보면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 어머니 39년생인데 농경사회에 태어나셔가지고 어렵게 몇십 리 걸어서 학교 다니셔서 산업사회에 적응하고 10년 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컴퓨터까지 배우라 그러더니 지금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음성 녹음해서 생일 축하한다 노래 불러서 보내주시거든요. 우리 다 잘 헤쳐나갈 걸로 믿고 오늘 저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너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내용으로 토론해 주신 중앙대 위정현 교수님,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차두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과 일라디오가 공동 기획한 청년 대한민국 경제 콘서트 2016 KBS 미래제안,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 살펴봤는데 어떤 프로그램도 인간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공감 능력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기술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결국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성공의 감도 이 방향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BS의 기자 김원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